여론조작공화국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댓글 알바와 인위적 실시간 검색어 순위 만들어내기로 대변되는 온라인 여론 왜곡과 조작에 대해 보도합니다. 국회에선 오늘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가격 후려치기 등 갑질이 만연한 가운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심각한 틱장에도 지자체 장애인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들이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몸단장을 위해 규정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며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1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여론조작공화국 첫 번째 보도로 방송가와 연예계에 만연한 투표 조작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댓글 알바와 실검 전쟁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여론 왜곡이나 조작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 능력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몰아세우며 우기지 좀 마세요라고 하자 다혈질인 강기정 정무수석이 우기다가 뭐냐고 맞받아칩니다. 강기정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이후 언론에선 이른바 버럭 강기정 관련 기사가 본물 터진 듯 쏟아져 나옵니다. 이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며 강 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는데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청와대는 조폭들 집단, 문재인이가 두목, 강기정은 행동대장이라고 직설적으로 여권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고, 나베는 딸 부정입학, 너네 집안 홍신학원 입시비리, 채용비리, 조세포탈, 횡령조사 받아라 라고 나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시 6분에 에라이 여자 김성태 같으니라고 이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은 5분 뒤인 11시 11분에 경원아 넌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이처럼 한 네티즌이 같은 기사에 여러 건의 댓글을 다는 걸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버럭 강기정과 관련된 또 다른 기사입니다. 강기정, 노영민,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놈들, 한심한 것들이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의 다른 댓글 모음들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간 남짓한 시간에만 강수석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댓글을 3차례 달았습니다. 같은 기사의 댓글을 반복해서 달거나 관련 기사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비슷한 댓글을 다는 패턴.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댓글 알바 논란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댓글 알바로 치부하는 폄하와 혐오로 이어집니다. 특정한 정치 기사에 그냥과 아무 상관없는 글을 정치적으로 치우친 글을 한 사람이 여러 개 달고 이렇게 돼서 댓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칫하면 몇 사람이 한 마리 그 미꾸라지가 물다 흐려놓는 것처럼 이 몇몇 사람의 행동이 이런 언론기관에 대한 폭넓은 그런 폄하나 혐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댓글이라는 형식을 빌어 의사표현을 자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집단적, 조직적으로 독려하거나 특정 단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밀어올리는 이른바 실검 전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 사퇴까지 1년의 과정에서 벌어진 실검 대전이 단적인 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법대로 임명, 보고 있다 정치검찰, 정치검찰 아웃 등의 단어를 인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반면 반대쪽에선 조국 사퇴,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같은 단어를 1위로 밀어 올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일단 이번 실검 전쟁에선 드루킹이 사용한 매크로 같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실명 인증을 하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여주므로 기계적 조작 등 매크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시스템에서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이용 패턴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독려하며 해당 검색어를 일일이 기입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특정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특정 단어나 댓글을 쓰는 행위를 뜻하는 좌표 찍기 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포털 실검 순위 인위적 조정은 특정 세력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이는 실시간 검색어가 네티즌과 여론의 관심이나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순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또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지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하여간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런 실검 전쟁은 인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논란과 여론 왜곡이라는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실정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이를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직적인 댓글이나 여론몰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여론 조작 자체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왜 댓글 알바라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돌 정도로 특정 의견을 담은 댓글을 퍼뜨리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하냐는 그 의도입니다. 결국 이는 자신들의 의견을 주입해 그게 여론이자 대세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온라인 여론 왜곡이나 조작 현상을 독일 출신 언론학자인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말합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자기 생각이 언론이 보여주는 주류의 생각과 다를 경우 입을 닫고 침묵해 결과적으로 주류라고 생각되는 의견이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실제 주류 여론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침묵에 나선 이론의 개념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대중들이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 상황에서 그 주류로부터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노엘레 노이만은 언론 영향력의 막대함을 설명하는 효과 이론으로 침묵의 나선 이론을 주창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나와 다른 이론을 제압하거나 축출하려 한다는 점에서 댓글이나 인위적 실검 순위를 만들어내는 건 본질적으로 여론 왜곡이나 조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악용을 해서 여론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근절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근절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해내야겠죠. 최 교수는 다음에 연예기사 댓글 폐지 방침처럼 무조건 뭘 못하게 금지하는 식의 방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생활을 터는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종을 울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 문제는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해 주되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여론 왜곡 조작 사이 인터넷과 SNS가 공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 여론 왜곡이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프로듀스 X101 사태 잠깐 언급했는데요. 국회에서는 오늘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문학의 불공정 행위, 갑질, 사실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예기획사 숫자만 놓고 보면은 2015년엔 1,440개였는데 해마다 늘어나면서 2019년 10월 기준 2,932개에 이릅니다. 기획사 수는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가수로 예를 들면 음악 채널 같은 이를 내보낼 수 있는 방송사는 손에 꼽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질의 구조와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소수의 독점적 유통기업이 다수의 제작
제작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 힘과 정보 등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 규모도 커짐에 따라 불공정 행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논의와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볼까요? 네, 아주대학교 김민규 교수가 네. 문화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불공정 행위, 이 갑질은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이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네. 기획사나 제작사를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 등 이제 갑질을 행사하면 네. 기획사나 제작자는 하청이나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다시 쥐어짜기식으로 네. 갑질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인데요. 네. 이를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비현실적 제작비나 지급 지연, 일방적 취소 등 부적절한 대금 지급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저작권, 임적권 침해나 일방적 양도 요구, 모방 제작 피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도 대표적인 갑질로 꼽힙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가격 후려치기 관련해서 틀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유통사가 많다는 증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깝깝한데 다른 유형들은 어떤 게 더 있나요? 네, 제작이나 경영 권한 침해, 일방적 계약 변경 등 계약 체결이나 이제 이행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이 다수 제시됐고요. 네. 차별적 거래 조건 계약이나 일부러 지나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독점, 담합에 따른 권한 남용, 그리고 안전사고 미보호 등 열악한 제작 네. 환경 등도 이제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네. 김 교수는 이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갑질을 당하는 제작사도 결국엔 손실 보전을 위해서 인건비나 노동 환경을 더 열악하게 쥐어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대안이나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나요? 네, 대안은 국민대 박종현 교수가 문화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요. 네. 박 교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에서 네. 이제 사재기나 구매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가격 후려치기 관련해서는 네. 문화 상품의 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 등 금지와 통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네. 문체부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네. 공정위가 문학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관련 업무를 문체부와 분담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행사를 통해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법률의 취지를 하위 법령에 잘 반영해 문화산업 내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뭐 그게 아무튼 어떤 분야가 됐든 갑질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일부가 자꾸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틱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렛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틱 증후군도 장애로 간주해 장애인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27살 이모 씨라고 하는데 이 씨는 투렛 증후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거의 완전히 단절됐다고 합니다. 이 씨가 내는 소음과 고성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이어져 아파트 생활이 어려워져 경기도 교외의 주택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2005년 4월 받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근거로 2015년 7월 거주하던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 중 투렛 증후군이 없다는 게 양평군의 반려 사유였는데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평군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일정 종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행정입법 부작위를 사유로 이 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장애에 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는 헌법의 평등 규정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2심 판결이 옳다며 이 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투렛 증후군이 그 증상이나 이로 인해 협조적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선 뇌전증 장애, 사회 적응 및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선 정신장애와 각각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투렛 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해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양평군은 해당 시행령 조항 중 이 씨의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인 등급을 판정, 이 씨에게 장애 등급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장애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분명하고 단순한 행정입법 미비가 있을 뿐이라 보이는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해 최대한 모법 취지와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인상적입니다. 소수와 약자를 위한 합리적 판결들이 많이 나와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